예, 먼저 대한토목학계 창립 70주년을 갖다가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래 에너지 기술과 지속 가능 환경 이 주제는 큰 주제는 사실 그 반 총장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 총장님 떠나시긴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반 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일종의 좀 해설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미래 에너지 기술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그 현재의 환경 상황, 환경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인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래 에너지, 대체 에너지 이런 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갖다가 후반부에 걸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이 리스트에 이제 1, 2, 3, 4번에 있는 에너지, 물, 식량, 환경 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리스트는 노벨 화학상을 받은 리차드 스몰이라는 교수님이 만든 리스트인데요. 뭐 개인에 따라서는 이게 리스트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물, 식량, 환경 이거 뭐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각각 별개의 이슈가 아니라 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에너지, 물 문제, 뭐 식량 문제,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따로따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조선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님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하고 논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제 산업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동력의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 동력이 생물학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의 노동력이라든지 가축의 노동력 또는 자연의 힘, 바람의 힘이라든지 뭐 물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리라든지 뭐 그 정도의 동력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관을 발명하게 되죠. 기관을 발명하게 돼서 석탄을 떼어서 엄청나게 많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갖다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엄청난 자원과 연료를 갖다가 대량으로 채집해서 가공해서 생산을 해서 운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그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갖다 생산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를 해가지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미미했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 자연의 커패시티를 갖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 이슈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쓰고 이런 거를 갖다가 지속하는 게 정말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고 제한돼 있다는 데를 갖다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사람이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한하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엄청나게 제한된 그 자원입니다. 가령 뭐 이 이미지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물 그러지만은 사실 뭐 여기 바닷물 포함해서 지구상에 있는 물을 다 모아놓으면은 뭐 제일 큰 동그라미 구에 해당을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바닷물 빼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민물만 빼면 두 번째 조그만 그 물방울에 해당을 하고, 이 민물이 또 거의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그 심층 지하수이기 때문에 뽑아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하수를 빼고 지표수, 그러니까 강물하고 호수만 따르면 여기 조지 아틀란타에 해당하는 조그만 그 파란 점 보이시죠? 그게 전 세계 지표수 다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우리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뭐 생활용수를 다 쓰는 물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vulnerable하다, 취약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대기, 하늘, 뭐 공기가 굉장히 무한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지구 반경에 비교하면은 한 30km 정도 두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구 반경의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하는 비교가 뭐 지구를 갖다가 이제 사과 키우기를 줄이면은 사과 껍질 두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지구 대기의 두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막에 모든 화석 연료나 뭐 공업 활동에서 나오는 배출물들이 컨센트레이션 돼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환경 중에서 대기 환경이 이제 가장 취약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토양,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토양도 사실은 지구 전체의 그 부피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또 전체 부피 한 1%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얇은 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아주 thin 레이어입니다. 물도 thin 레이어, 공기도 thin 레이어, 지각도 thin 레이어. 자, 이런 thin 레이어 상에서 우리가 모든 생산과 소비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지속하는 것을 지구 환경이 이 thin 레이어 내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환경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환경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이슈이긴 한데, 사실 이것들을 인류가 깨닫고 일반 대중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활동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신데요. 레이첼 칼슨이라고 미국의 여류 생태학자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1962년에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책을 갖다 우리말로는 침묵의 봄이라고 번역이 되는 책인데요. 이 책을 갖다가 출판한 이후로 소위 말한 현대 환경 운동이 시작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이 책의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은 살충제의 위해성을 아주 전반적으로 알린 겁니다. 그래서 DDT와 같은 화학 살충제들이 굉장히 편리해서 많이 광범위하게 쓰였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난분해성이어서 환경에 축적이 되고 우리의 환경을 조용히 파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침묵의 봄을 의미하는 것은 봄이 오면은 막 새가 지저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봄이 왔는데 새소리가 안 들리더라. 왜 조용할까? 따져봤더니 이런 살충제가 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새가 알을 부화하지 못해가지고 새가 없어진다.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미래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사일런트 스프링이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책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법들이 이제 그때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1965년에 워터 관련 에어 관련법, 그리고 1970년대 EPA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이 책 한 권의 출판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저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와 케미컬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케미컬이 결국 우리 인간과 환경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직 뭐 이제 이래봐 50년, 60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에너지 컨버전 프로세스가 이제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광학적 스모그, 우리가 이제 스모그 하는 것들이 대부분 광학적 스모그인데요. 이 광학적 스모그는 이제 화석 연료를 컨버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낙스, 삭스, 휘발성 유기 물질들이 태양빛과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최근 이거 뉴스에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지상의 언론상에 이제 그 요소수 얘기 뭐 엄청 나왔죠. 요소수라는 게 사실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낙스,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낙스를 갖다가 반응기 뒤에 반응기를 달아가지고 거기 요소를 갖다가 케미컬로 그 반응물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요소하고 낙스가 반응을 해가지고 N2 공기 중에 있는 N2로 컨버전 시키는 촉매 반응 장치가 그 디젤 차량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소수를 못 넣어주면 낙스가 그대로 방출되기 때문에 디젤 자동차에다 촉매 반응 기를 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다른 왜 낙스 요소수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결국은 광학적 스모그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소수를 갖다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와 얘기가 되어 있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뭐 이렇게 어디서 공장 굴뚝에서 날라오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인시추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까 뭐 낙스가 생겨가지고 오존이 생기고 이러는 프로세스 중에서
이렇게 올게닉 컴파운드가 컨덴세이션 되면서 일종의 이제 중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대기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생기는 걸 갖다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그러죠. 이런 초미세먼지가 생기는 메커니즘도 역시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리에이전트들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이제 초미세먼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대기질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바로 굉장히 이런 대기 환경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글로벌 워밍 문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워밍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그 가스들이 열선을 갖다 어느 정도 그 트랩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나가는 열을 갖다 어느 정도 가둬가지고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난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재난이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는 축복입니다. 우리 지구 온난화가 없으면은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체는 사실 CO2가 아니라 수증기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온실가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인간이 살 만한 따뜻한 온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온난화 문제는 이 평형을 깨는 온난화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평형을 갖다 이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공장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지표면의 온도가 이제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그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현상인데 이것들의 평형이 깨지면서 조금 아까 반 총장이 말씀하신 1도, 1.5도니 2도니 올라가는 요거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온실가스의 가장 온실가스가 이제 CO2로 대표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영향은 뭐냐면 적외선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발산되는 열선을 갖다가 일부를 트랩을 해가지고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열을 갖다 지구 대기에 가두게 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옮겨가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여름에 뭐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으면 차량이 엄청나게 뜨거워지잖아요. 아주 원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차량을 들은 다음에 열선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창문이 있으면 열선이 가둬져가지고 차 안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그런 거하고 이제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그 증가를 했냐를 갖다가 1958년부터 과학자들이 하와이에서 측정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제 유명한 데이터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58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주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410 ppm을 넘었습니다. 이제 이게 한 300 ppm, 10 ppm 정도 해서 이제 한 그 최근 한 60여 년 동안 한 100도 100 ppm 정도 이제 오른 걸 갖다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세츄레이션 되는 기운이 없죠. 사인이 없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구 역사상 보면은 사실 CO2 농도는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어느 경우에도 300 ppm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와가지고 최근 100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여기 맨 마지막에 점선으로 표시해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완전히 맨메이드라는 얘기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연의 커패스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워밍이니 기후 변환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단 씨레벨이 바닷물이 올라가고 반 총장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은 바다 해수면이 70m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70m가 높아진다면 이거 완전 재앙이죠. 뭐 거의 해안가에 도시는 다 접히니까 진짜 아까 뭐 5차 대멸종을 갖다 얘기할 만큼 엄청나게 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생명체의 그 생태계가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물 부족 문제, 또 뭐 홍수 문제, 하여튼 각종 재난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아주 오래전 1920년대, 30년대에 하고 지금하고 최근하고 이 같은 시즌의 그 사진을 갖다 찍어본 거면 다 얼음이 녹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고 눈이 빨리 녹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액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사실 노벨 평화상이 상당히 독특한 그때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독특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슈화시킨 IPCC와 그리고
IPCC라는 건 이제 인터패널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약이라는 기구고요.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알고가 이제 이러한 분야에 상당히 노력을 인정받아서 특히 알고는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갖다 제작을 했는데요. 상당히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논란이 굉장히 많고 뭐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프루븐 사이언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흔히 얘기할 때 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인류를 파멸시키라는 가는 우려가 제는데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아주 리거러스하게 증명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려가 아주 그럴듯한 우려가 제한이 됐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구 하나뿐인 지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먹고 살자 CO2 계속하면서 그래서 우리 손자 세대나 증손자 세대 때 가서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라 그러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설령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으로 100% 검증이 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우려만 있으면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면은 지금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분야에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CO2를 이제 배출하는 나라들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어디서 나오냐 보면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들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인구당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 탑 랭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 총장님이 우리나라가 나쁜 의미에서 G7이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는 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CO2를 갖다가 배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기후 악당이라는 이런 오명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살 길을 갖다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보면 대부분 이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뭐 여기서 나오는 그 CO2가 거의 압도적의 양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1997년 12월에 교토에서 모여서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교토 의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갖다가 규정을 하고 이것들의 배출량을 이제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규제를 하자라는 노력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1997년 12월을 기억을 하시는가요?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IMF 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포항공대에서 IMF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환율도 막 2배 오르고 그랬을 때 뭐 제가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포닥 월급보다 포항공대 그 초봉이 훨씬 낮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제 지도 교수님이 너 한국 들어가도 되냐 막 놀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시기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이제 파리 기후 협정에 의해서 이것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해서 어떻게든지 뭐 2도는 완전히 마지노선이고 어떻게든지 1.5도를 넘지 않게 하자. 아까 반 총장님이 설명을 하셨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협약이 좀 더 이제 시리어스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갖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런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결국은 각 개인이나 단체가 얼마만큼 CO2를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대기 중에 배출을 했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정량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사우스 코리아 보이시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 원이 나라 상당히 뭐 작은 축은 아니다. 상당한 수준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래서 이제 결국은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현재 대체 에너지원을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계속 노력을 해서 이 대체 에너지 포션을 갖다가 꾸준히 늘려서 뭐 10%, 20%, 30% 하면서 이 화석 연료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될 것이냐라는 거는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도 많고 뭐 하여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그것도 뭐 과학기술의 발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온 사회가 다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태양 에너지.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라는 게 거의 모든 에너지원의 근원이고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무한하게 공급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양 에너지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개발을 한다면은 지구의 이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갖다가 일거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 전지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에서 근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것도 태양 에너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뭐 표면에 따라서 이제 히팅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압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도 사실은 태양 에너지고 또 식물의 광합성, 식량, 우리가 먹는 밥 이것도 다 기온을 따져보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 수력 발전하고 태양 에너지하고 사실 관련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 수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의 변경된 형태입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발전도 태양 에너지의 변경된 변형된 형태고 바이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거의 뭐 90% 이상이 뭐 지열이라든지 뭐 조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빼고는 90% 이상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결국 미래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 결정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을 이미 충분히 습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공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하려는 노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무조건 태양전지죠. 태양전지는 요새 아주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흔히 볼 수가 있고요. 또 태양전지 말고도 이것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케미컬 퓨얼을 만들자, 뭐 수소와 같은 연료를 만들자라는 또 노력을 갖다가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적인 노력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겠다면서 우리가 이제 그 화석 연료가 감소하는 만큼 그만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태양 에너지로 매치업 보충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솔라 파워를 갖다 이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 솔라셀이죠. 여러분들 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태양 전지는 다 실리콘 솔라셀입니다. 이 실리콘 솔라셀은 이제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를 갖다가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뭐 도핑을 시키고 뭐 PN 정션을 만들고 해서 일종의 하여튼 빛을 받아가지고 전하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외부 회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이 태양 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양 전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직류를 만들고 직류를 갖다가 이제 PCS라고 이제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인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송전하게 표현한 그 교류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교류로 바꿔서 이제 송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날씨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뭐 구름 꼈다 햇빛이 뜰 때만 이제 작동을 하고 구름이 끼면 작동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 태양 전지는요 애초에 최초에 그 개발돼서 사용된 사례가 지상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최초의 태양 전지 응용 사례는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띄울 때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때 아마 최초의 이런 상용화된 태양전지가 이제 벨랩에서 만들었습니다. 벨랩에서 만든 최초의 태양전지가 바로 이렇게 인공위성에 쓰인 것이 이제 최초의 응용 사례였습니다. 그러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스페셜 퍼포스로 만든 거죠. 그때 그 당시에 태양전지는. 그리고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 태양전지의 그 증가량이 보면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면 여기 지금 Y축이 이제 로그 스케일이니까 완전히 로그 스케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 솔라셀에 의한 전기 생산 파워가 600기가와트를 갖다 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할 거라고 기대가 하기 때문에 태양 전지에 대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점점 더 중요한 포션을 갖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사에서 맨 처음에 이게 인공위성용으로 만들어진 태양전지 가격은 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태양전지 가격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와트당 가격으로 보면요, 1970년대 이게 초반인가요? 1970년대에 보면은 한 100달러, 와트당 100달러 하던 게 99.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0센트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이 태양전지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태양전지라는 걸 요새 돌아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이 태양전지라는 것들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이제 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전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산 전력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전지라는 거는 뭐 태양은 뭐 지구상 아무데 어디에도 떨어지는 거니까 요것들을 이용하면 가령 뭐 이렇게 지붕 위에다 솔라 패널을 갖다가 태양전지를 깔면은 그냥 하우스 자체 집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전기를 갖다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을 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하우스가 이제 전력원을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분산 전력원으로서의 태양전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것들을 따로 뭐 우리나라는 땅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걸 갖다 아주 대규모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뭐 지붕이나 창문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하는 빌딩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익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새는 태양전지를 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라고 한동안 이제 많이 연구를 했던 태양전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색깔을 넣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창문 소재에도 태양전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양전지를 창문 소재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뭐 창문의 역할도 하면서 에너지를 갖다 컬렉트하는 이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태양전지가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이 귀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쓸모없는 땅, 뭐 매립지 표면을 덮는다든지, 뭐 폐광 표면을 덮는다든지, 뭐 지붕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땅을 갖다가 우리가 비싼 땅을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서는 아무데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못 쓰는 땅, 필요 없는 공간을 갖다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갖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들이 속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100메가와트 17메가와트 이 정도면 사실 화력 발전소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태양광 발전소가 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화력 발전소를 갖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어쨌든 간에 보조적인 전력원으로서의 태양광 발전도 상당히 이제 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태양광 발전은 굉장히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양질의 안정한 전력을 갖다 공급하기는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ESS라는 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걸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게 뭐 하루치 발전량 정도, 뭐 몇 시간 정도의 발전량을 저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몇 개월치의 전력량을 갖다가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수소로 바꿔가지고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연구를 갖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황당해 보이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 태양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우주에 갖다가 놓는 프로젝트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양전지를 최초로 응용한 사례가 우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아예 태양전지를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우주에 띄워놓으면은 항상 180도, 항상 뭐 24시간 내내 태양광을 갖다가 쬐게 되니까 요거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마이크로웨이브로 바꿔서 지상으로 송전을 한 다음에 다시 전기로 바꿔서 이제 그리드에 연결하는 이제 이런 식의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은 저게 될까라는 황당한 아이디어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다 테스트하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이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대체 에너지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풍력 에너지원입니다. 풍력 에너지원은 또 여러 가지 태양 에너지 말보다는 좀 더 상당히 그 분포도가 좀 로컬라이즈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뭐
육상에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다 위에서,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윈드 파워도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윈드 파워의 커패시티가 한 600기가와트를 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태양전지 패널의 그 토탈 글로벌 파워가 600기가와트를 넘었다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솔라 패널로 생산할 수 있는 총 커패시티하고 윈드 파워로 생산할 수 있는 총 전력의 양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봤던 전 세계 전기량의 5.3%가 이제 이런 윈드 파워로 생기고, 특히 유럽은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은 뭐 15%를 갖다가 넘게, 굉장히 뭐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높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다. 어떻게 굉장히 요원해 보이던 것들이 점점 이제 현실화되는 수치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대체 에너지원은 fuel을 만드는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대신 fuel을 만들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면은 그 즉시 써야 되든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배터리에 저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큰 용량의 전기를 갖다 저장하는 거는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uel로 연료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가스고요. 또 다른 뭐 솔라 태양 연료를 갖다서 가령 태양 연료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메탄올을 만든다든지 에탄올을 만들어서 이렇게 액체 연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자라는 것들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공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CO2가 대기 중에 문제가 되니까 CO2하고 물을 갖다 태양광하고 반응시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미컬 화합물들이나 휴요를 갖다가 만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지구 기후 변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연료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잠깐만요. 이제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갖다가 메탄올로 바꾼다든지, CO2를 메탄가스로 바꾼다든지, 대기 중에 있는 N2를 갖다 암모니아로 직접 바꾼다든지, 물을 수소로 바꾼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물질들을 수소니 메탄올이니 뭐 암모니아니 이런 것들이 다 연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거는 인류의 문명을 다시 바꾸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석기 시대에서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도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갖다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에 따라서 구별을 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인공광합성 시대, 뭐 태양광 시대라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그런 날을 아마 우리 세대에서는 보기 어려울 거고요. 손자나 증손자 세대에서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 탄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탄소 화석 연료를 갖다 우리가 캔해 가지고 쓰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얻어내는 건데, 이 필연적으로 이제 대기 중에 CO2를 갖다 농축하는 구조를 갖다 막기 때문에 결국 땅 속에 있는 카본을 끄집어내서 대기 중에 계속 농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원을 통해서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 다시 물로 돌아가고 이제 에너지만 뽑아서 내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탄소에서 수소로 넘어가자는 게 수소 경제의 요체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캐리어가 이제 수소가 되는 거죠. 수소를 써서 우리가 돌리게 에너지를 갖다가 물에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태우면 다시 물로 돌아가고, 이렇게 사이클을 하면 이 에너지 사이클에 카본이 전혀 관계를 안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CO2의 어큐뮬레이션을 막아보자라는 것이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이런 수소 경제는 사실은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줄 베른이라는 소설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을 몰라도 이분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해저 이말린이 뭐 세계 80일간의 세계 일주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1875년에 발표를 한 그 미스테리어스 아일랜드라는 데 보면은 그 주인공이 한 사람이 엔지니어, 뭐 무인도에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얘기인데 그 중 한 사람이 엔지니어예요. 이제 엔지니어가 하는 대사 내용입니다. 물이 언젠가는
연료로 쓰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수소하고 산소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수소를 갖다 추출해낼 수가 있다면은 물이 미래의 석탄처럼 쓰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게 이게 사실 수소 경제에 아주 요체를 갖다 꿰뚫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언제 발표됐냐면 1875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는 그 당시에 근대 과학의 개념조차 아직 전달이 되지 않던 시대에 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 소설가는 이 수소 경제의 요체를 딱 그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저장했다가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내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탄소화합물 없이 계속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수소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를 생산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지금 계속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수소는 굉장히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8,700만 ton의 수소가 생산이 되고 있고 이 수소는 전 세계 에너지 양의 한 1%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생산되는 이 수소는 사실 연료로 쓰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케미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요. 그 암모니아 합성하는 데 제일 많이 씁니다. 55%가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하버 보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요. 화공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합니다. 이 질소를 만드는 데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 탈황, 석유를 갖다 정제해서 탈황을 시키는 데 4분의 1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 있는 설퍼 컴파운드를 수소와 발전시켜서 H2S로 전환시켜서 제거하는 탈황 그리고 이제 메탄올 제조하는 데 쓰이고 있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이제 이거를 더 대량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수소를 이제 연료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수소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천연가스를 개질을 해서 만들거든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거를 쉽게 말하면은 천연가스가 메탄이라고 그러면은 카본은 빼고 거기서 수소만 뽑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탄소를 갖다 변화시켜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 때마다 다 CO2나 CO를 다 달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반응의 끝에. 그러니까 결국은 화석연료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CO2를 같이 달고 나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재생 가능한 수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수소를 얘기를 하는 거는 카본하고 디커플링 하자고 수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의 공업적인 화석연료를 개질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태생적으로 수소를 만들 때 카본을 달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소를 만들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뭐 물을 솔라 패널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가지고 직접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광촉매라든지 뭐 전기화학적인 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최근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공급이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 이거 사실 언제 될지 모를 만큼 물론 실험실 단위에서는 되지만은 이거를 지금 화석 연료를 개질해서 만드는 수소만큼의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날은 상당히 지금 먼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소를 만들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도 상당히 큰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이걸 수소가 가스이기 때문에 이 고압 탱크로 이제 컴프레스를 해서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액체나 고체 화합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이제 다시 필요할 때 수소 가스로 전환해서 쓰는 이런 수소 저장 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도 이 수소 에너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를 갖다가 케미컬 컴파운드로 전환을 시켰다가 필요할 때 다시 수소로 전환해 쓰는 이제 요새 최근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료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거든요.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를 갖다가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 암모니아를 다시 또 분해시키면 질소하고 수소로 가니까 이 암모니아를 수소 캐리어로 이용을 하자라는 연구를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암모니아가 또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캐리어로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를 만들면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할 때 이용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료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수소와 같이 이제 화학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전기화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쉽게 말해서 이제 산화시키는 건데요. 산화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연소를 시켜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라 전기화학적으로 불꽃이 없으면서 산소를 갖다가 산화를 시켜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갖다 뽑아내는 걸 갖다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렇게 전기화학적인 세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한 폼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모듈에서 한 1V 정도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요걸 갖다가 딱 층을 쌓아가지고 직렬을 쫙 연결하면은 1V짜리 나오는 거 100개 연결하면 이제 100V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이 파워를 갖다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연구들이 이 수소 경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궁극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이제 연료전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료전지가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저 기조 강연에서 수소 자동차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와서 수소 자동차 얘기를 한 것도 바로 이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래서 그 전기로 이제 모터를 돌려서 가는 게 바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가 인류 역사상 어떤 위치를 갖다 갈 수 있냐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문명을 갖다 기본할 때 산업혁명의 기본을 갖다가 우리가 증기기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석탄을 갖다 대량으로 생산하게 가능하면서 파워가 나기 가능했던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증기기관을 대체하는 내연기관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석유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동력을 얻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엔진이 바로 이제 연료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연료전지라는 디바이스가 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얻은 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동력원을 얻어내는데 이 연료전지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젠가는 이제 이런 화력 발전소 같은 대규모 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료전지 스택을 갖다가 이런 조그만 건물의 크기에 그런 데서 이제 화력 발전을 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화석 연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원을 통해서 일단 수소를 만들면은 이 수소를 저장했다가 연료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의 그 발전 성비, 가족력이라든지 수송력이라든지 심지어는 휴대용 연료전지까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이 이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소 경제와 연료전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국 아까 탄소 경제 얘기를 했는데요. 탄소 경제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수소 말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또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화석 연료를 쓰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갖다 우리가 농축시키지 않고 이런 광합성을 통해서 만약에 바이오매스를 만들면은 이 바이오매스를 다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내면은 어차피 광합성을 하면서 업테이크했던 CO2를 다시 CO2로 돌리는 거니까 네트 증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이용하면 그게 인트린식하게는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를 갖다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탄소 중립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CO2를 갖다 직접 케미컬로 바꿀 수 있으면, 그리고 케미컬을 다시 연소시키면 CO2로 가게 되면은 결국 대기 중에 있던 CO2를 연료로 바꾸고 다시 또 CO2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트 인크리스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통틀어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탄소 순환은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캐 가지고 대기 중에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갖다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농축이 되는 거고요. 바이오매스 기반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떼었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나무가 한 10년짜리라 그러면은 10년 전에 CO2를 갖다 흡수해가지고 나무를 만든 건데 그거를 태워가지고 다시 CO2로 보내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10년 스케일로 보면은 대기장에 CO2를 갖다 네트로 인크리스를 안 하는 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산업은 화석 연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리파이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케미컬이나 오일,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자, 근데 미래 사회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플랜트 바이오매스,
갖다가 이용해서 뭐 풀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여기서부터 에너지와 케미컬을 얻어내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순환 사이클을 갖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갖다 농축시키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대충 돼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을 왜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사실 1875년에 벌써 제안됐으니까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먹고 쓰고 소비를 하는데 미래 세대도 비슷한 정도, 우리와 비슷한 정도로 먹고 쓰게 할 수 있는 만큼 자원과 에너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자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가령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 우리가 가령 집을 갖다 짓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미션이라고 보면은, 이제 미래의 집은 이제 분산 전력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갖다가 컴바인한 건축물들이 점점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풍력이나 뭐 태양반이나 태양열 패널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에어펌프라든지 아니 뭐 바이오 뭐 이렇게 소수력을 이용해서 뭐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 전력원으로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온사이트로 그 하우스 하나의 자체가 인디펜던트하게 에너지 소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물이 아마 변해가게 되지 않을까. 가령 집에서 이제 바이오매스를 번을 해가지고서 에너지를 얻어낸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방법이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땔감 쓰고 요리하고 했던 것들을 갖다가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개념을 갖다가 우리의 주거 개념이나 에너지 생산 개념도 이렇게 바꾸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트랜스미션, 분산 전력원을 할 때 에너지 트랜스미션에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관계되고, 자, 그런 스트럭처들이 다 이런 건축이나 토목화하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 건축 토목 산업은 아마 지금의 건축 토목 산업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다 한번 예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사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보면은 미래 에너지 환경 기술에는 어떤 추세로 발전할 거라고 봤을 때 이제 탈집중화, 분산화가 이제 거의 대세인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에너지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대량 화력 발전이나 뭐 이런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데 아주 대규모 설비에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 중앙 집중적으로 발전을 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시스템인데, 재생에너지원은 대부분 분산돼 있거든요. 태양 패널, 뭐 터빈이라든지 뭐 바이오매스 컨버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산 전력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분산 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되고, 또 뭐 아니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나 뭐 정수 처리 이런 것들 다 대규모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해서 다시 디스트리뷰션하는 이런 집중화된 시스템인데, 아마 미래 시스템에서는 이제 온사이트에서 처리해서 디스트리뷰션하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분산화된 시스템이 대세가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굳이 뭐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이런 거가 저는 미래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보가 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중앙 언론사, 신문사에서 정보를 다 모아서 대중들한테 디스트리뷰트하는 시스템에서 최근에는 뭐 SNS니 뭐 유튜브니 해가지고 일개 개인이 정보를 생산을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정보를 갖다 전파하는 시스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분산화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정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스템. 저는 교육도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를 갖다 거쳐주면서 온라인 강의가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거 굳이 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강의 듣고 헤어지고 뭐 이럴 필요가 없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분산화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분산화 이 경향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 곳곳에서 될 것이고, 또 다른 추세 하나는 뭐냐면 전기화입니다. 이 전기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전기를 우리가 대량 재생 가능 원으로부터 대량 생산한다는 그 가정하에서, 우리가 재생 가능 원으로서 전기를 갖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전기화로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발전을 할 때는 지금 화석 연료를 갖다 이용해서 연소를 시켜서 뭐 내연기관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뭐 또 피트로케미컬 이용해서 뭐 연료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걸 전부 다 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직접적으로 전기로 바꾸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연료 전지라고 말씀드렸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로 만들고 태양광을 수소로 했다가 전기로 만들고 풍력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만들고 또 전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케미컬을 만들고 이제 이런 전기화가 사회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아까 기조 강연에서 자동차가 전기화되는 클리어한 이그젬플을 보셨죠? 자, 자동차도 전기화됩니다. 환경 기술도 전기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통적인 수처리 방법은 상당히 많은 화학약품들을 갖다 필요로 했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기만 쓰면 되는 기술로 뭐 멤브레인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압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를 쓰는 기술이고 CDI라든지 뭐 전기화학적인 산화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전기를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기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또 우리가 전기를 갖다 많이 얻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사회가 전기화될 건데 실제로 유럽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럽에 보면 EU의 전기 중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부터 생산되는 전기의 비율을 보면요, EU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뭐 몇몇 나라, 뭐 노르웨이는 이런 나라는 100%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거를 달성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 가능원으로부터 이 전기를 얻는 것들이 점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 대한 에너지 희망을 갖다가 좀 더 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결국 이제 모든 환경 문제는 이제 에너지 자원 화학 물질을 갖다가 이제 대량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과학 기술만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과학 기술은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고 방식, 행동 양식, 사회적인 규범, 하여튼 문화 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문명의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기업의 활동에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제 ESG가 기업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게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목 건축업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토목 건축업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는 뭐죠? 제가 알기로는 철근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토목 건축 사업의 가장 기본 소재인데 여러분 철근과 콘크리트가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하는 그 산업인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아까 반 총장님도 포스코 얘기를 하셨는데 포스코 말고 시멘트 만들 때도 엄청나게 많은 CO2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축 소재를 우리가 어떻게 탈탄소할 것이냐라는 거는 미래 사회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토목학계에서도 그런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메인 머티리얼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엄청난 CO2를 배출하고 만드는 소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CO2를 배출하지 않는 다른 건축 소재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아마 미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로서 이제 분산화, 전기화 이제 이런 사회로 가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사회를 갖다 이룰 거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